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에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원총회 하루 만에 의결했는데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표결에 참석하면서 최고위 개최 꼼수 논란 등 내홍이 심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당권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는 가닥이 잡혔고 이르면 오는 5일에 전국위를 개최를 해서 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참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 구성원들이 다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일단 규정을 했고 그 문제는 그 비상 상황이 될 경우에는 비상 대책위를 발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전국위의 또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바로 그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끝나자마자 이 지금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지금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물론 여기는 이제 꼼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그 전국위 소집을 결정을 했고 이 지금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도 최고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한다면 내가 소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네.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공고를 해놓은 상태고 공고가 어제 나왔는데 지금 3일간의 그러니까 기간을 둔다고 한다면 5일 금요일 날 아마 전국위가 소집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위가 소집이 되고 나면 아마 크게 두 가지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과연 그러니까 의총에서 이야기한 대로 비상 대책위를 발족할 수 있는 상황, 즉 이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위원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비상대책위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사실 당헌 당규에 보면 당대표나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지금 당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돼 있는 상태고 네. 지금 그러니까 이 권성동 이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사람이 없다. 그 부분이 과연 권성동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판명을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국위에서 당헌을 바꿔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시적으로 일단 이번에 한 번만이라도 임명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이 가닥을 잡는 그런 형식을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인데 아마 속도감 있게 갈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와 또 이준석 당대표 이 지금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이걸 바라보는 이 지금 이 지지층뿐만 아니라 더 나아서 국민들의 시각이 과연 어떨 것이냐 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한 여론을 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지금은 대표나 권한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에게도 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지금 대통령을 만들어낸 집권 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내용을 다른 어느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데 이 문제의 본질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직무대행 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이제 바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대행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대표가 지금 거리가 아닌 사고의 상태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거였어요. 네. 그걸 비대위로 옮긴다는 뜻은 이제 대표의 사고 상태를 거리 상태로 바꾸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갖다 이렇게 바꾸어버리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징계 기간이 6개월인데 그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계없이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맥락에서 서병수 의원도 비대위가 열리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무리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비상대책위를 이렇게 꾸려서 문제는 비상대책위가 과연 그러니까 관리형에 불과할 것이냐 네. 아니면 혁신형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지금 비대위의 기간 자체가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관리형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한 2개월 정도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2개월 정도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에는 윤석열 당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대표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생명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과연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반면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 혁신형 비대위를 해서 지금 윤석열 당대표의 임기가 1월 초에 끝나니까 네. 그때까지는 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책위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실상 대표와 거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혁신의 그 드라이브를 걸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해서 그때 이준석 당대표의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끝날 때 아니면 이준석 당대표가 그러니까 당대표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그때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는 이 양쪽의 이야기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네. 것이거든요. 사실 이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왜 무너졌죠? 무너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지금 곤도박질 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내부 총질 문자 때문에 그거였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 지지율이 추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 대표가 여러 가지 의혹이 휩싸이면서 이렇게 당원권 정지를 당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당 대표의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 책임은 당원권 정지 6개월 먹는 걸로 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부 총질 문자는 사실은 이준석 당 대표와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측은 누구죠? 이건 결국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닐까요?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또 이 권성동 그러니까 이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되고 난 뒤에 소위 말해서 또 다른 윤핵관들과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전면 후퇴를 한다. 두 번째는 이준석 당대표는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월 초 이 지금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전당대회, 그러니까 조기 전대를 열지 않는 쪽으로 가야만 제 생각에는 이준석 당대표 쪽에서도 이걸 수용하고 좀 이렇게 협조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됐다고 해서 과연 당이 수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일단 뭐 당장 2개월 뒤, 6개월 뒤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여러 가지 이 비대위 형태를 두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이제 발생하게 된 부분은 윤심의 확인입니다. 네. 예, 대통령의 문자를 받다라는 거잖아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2개월짜리로 빨리 해서 조기 전대로 가자라는 측면과 그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1월 달까지는 관리를 잘 하고 그 사이에 당을 혁신하자 이 두 가지가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가급적 빠르게 이 상황들이 당의 상황들이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기에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뭐냐면 이 비대위 체제가 오래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와의 이 앙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면은 당이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짐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기 전대를 치러서 당을 안정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직무대행 체제가 그 직무대행 체제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직무대행 체제의 일시적인 상황을 빨리 끊고 그리고 바로 새로운 안정적인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로 가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비대위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당에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개월이든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기 전대로 치르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모여가지 않을까. 그것이 윤심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 전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저는 뭐 아마 비상대책위가 지금 그러니까 발족하고 또 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내의 전반적인 기류는 아마 빨리 조기 전대를 열자는 쪽에 네. 아마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상당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는 하는 것이지만 과연 이런 식의 조기 전대,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당원권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기 연대를 열면 이준석 당대표는 말 그대로 지금 당대표직을 완전히 내놔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준석 당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법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뭐 정당 내의 여러 가지 이러한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은 이렇게 가타부타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 보일 경우에는 아마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측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막 드린 말씀이 절차적 그러니까 정당성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 정치적 정당성을 통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당원권 징계 그리고 또 지금 내부 총질 문자 이후에 지금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지금 2030 젊은 층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지를 거둬들이는 지금 모양새가 상당히 뚜렷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정치적으로 지금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문제가 됐던 윤핵관들이 지금 일단 후손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혁신형 그러니까 비대위를 통해서 내년 1월까지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심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나름대로 포용적이고 타협적인 태도만이 저는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의 아마 대체적인 기류는 조기 전대 쪽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맥락에서 뭐 윤핵관들이 한 발 물러나야 한다 두 분 모두 말씀을 해주셨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은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놓는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또 옹호하는 쪽의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쪽에 더 맞다고 보시나요? 글쎄 뭐 그 이쪽 저쪽의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갈릴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20여일 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좀 전에 차기현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게 된다면 직무대행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갔을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연히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으로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직전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또 이번에는 원내대표로 앉아가지고 같이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끌고 가는 게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논란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을 가장 크게 문제제기했고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할 부분이 권성동 직무대행이었다면 원내대표직도 이번에 내려놓는 것이 지금 이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앞서서 차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좀 강경한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글쎄 그것도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 정당의 문제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장은 되게 억울할 수 있지만 이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거쳐지면서 피해를 봤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상당히 당내와 지지층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당장은 그것이 인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장의 승리가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 가지고 오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이 본인을 제외하고 토사구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당에서도 여전히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각인시킬 수만 있다면 사실 잃어도 잃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이 당의 지금 절차적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눈에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의 테두리로 그 법의 심판대로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수용하는 방향이 이준석 대표 본인에게는 조금 더 정치적인 유리함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뭐 신당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했는데 좀 예상을 해본다면요. 저는 뭐 거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아,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 한계가 상당히 너무 눈에 빤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뭐 나름대로 조직이나 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원할 수도 사실 없는 것이고 본인이 또 지금 당장 탈당 같은 걸 하지 않고 당내에서 강하게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지금 당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신당을 할 경우에는 이준석 자기 나름대로의 혁신 드라이버, 나름대로의 그런 도전 자체가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나 실패했어. 자인하는 꼴이 되잖아요. 일종의 정치적 명분이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신당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의 소선거구제 에서 신당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건 뭐 우리가 이때까지 충분히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앞서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동정표를 얻어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국민의힘 자기 당권 주자들 여론조사에 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1위예요. 이런 아주 좋은 상황인데 내가 왜 이걸 걷어차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조기 전대를 통해서 아예 이준석 당대표의 그러니까 기회를 봉쇄했을 경우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아까 제가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고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네.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그 방법을 쓰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당내에서 계속 이렇게 이 외곽에서 머무르면서 2030 지지층들의 표를 흡수하면서 자, 이준석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당 지지율 자체가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럼 돌아오라 이준석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제 생각에는 좀 은행자중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만의 행보를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언젠간 금이 환영할 때까지를 기다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 교수님이 짚어주셨던 부분 그러니까 혹시나 이 정의전대가 개최가 되고 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길이 막히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소송을 걸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생각이신지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일단 창당을 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첫 번째는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는 경우에 창당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당내 세력 간에 큰 대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서 당이 쪼개지면서 새로운 신당이 출현하는 전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도 해당되는 사항이 첫 번째는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보면 이 신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조기 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유력한 당내의 후보 지금 당권 후보로 거론되고 계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계시잖아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기 전대 합시다. 다만 임기를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자녀 기간인 내년 6월까지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1월에 복귀를 하더라도 자녀 임기가 불과 4, 5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준석 대표는 다음번 전당대회에 또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번 이 상황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지금 나오는 있는 저희 전대 주자들이 내년 6월까지의 보궐 임기 동안을 하는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새로운 2년의 임기가 아닌 자녀 기관만 보궐 성격의 대표 체제가 인정된다면 굳이 지금 나설 이유가 없다. 어차피 준비해서 내년 6월 정도에 있을 새로운 전대에 본인이 대표로 출마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차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굳이 법적 투쟁을 간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훨씬 더 큰 지분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방법도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던 그러니까 조기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을 하고 원래 이준석 대표의 임기였던 내년 6월까지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다시금 당권을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저는 사실 문제는 그 김기현 의원의 그런 생각 자체가 네. 지금 당내의 주류의 생각하고 이렇게 일치하느냐 부분인데 그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견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들은 결국은 지금 2024년 공천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이 자녀 임기만 하는 식으로 해서 내년 6월에 다시 또 이렇게 전당대회가 열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자체는 아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긍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지금 이준석 당대표를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상당히 맞섰던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러면 이 이준석 당대표가 내년 6월 달에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천권 자체를 완전히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김기현 의원의 생각과는 달리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참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있는 상황인데 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비대위를 결국 갖추기로 했고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 이걸 두고도 지금 하마평이 여러 인물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거론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네.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진석 국회부의장 그리고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또 다른 파문이 좀 일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윤 대통령의 사실 이게 정치권 대비를 앞장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가이드한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친윤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는 이 지난번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준석 당대표와 강하게 맞섰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정치권 꼰대 같은 이미지를 가지면서 상당히 이준석 당대표하고 정치 악연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영 의원도 지난 대선 과정에 소위 말 친윤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지난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하고 이 경합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낙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이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와의 대척점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비상대책위를 맡았을 경우에 이게 당내에서 그러니까 분란의 수습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또 지금 당내 인사들로 뭐 조경태 의원, 뭐 김태호 의원 이런 분들인데 물론 개파 색은 별로 없죠. 그러나 이런 분들은 또 이 윤 대통령과의 그런 또 소위 말 윤신과의 교감에 또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네. 아마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과정에 윤 대통령을 상당히 외곽에서 도왔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은 당내 이해관계하고는 지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분이 뭐 자기 대권이나 자기 당권에 도전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이 아니면 또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네. 제가 생각해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카드는 거의 저는 가능성 제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인물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의 성격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게 2개월짜리 조기 전대를 위한 비대위원장이라면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역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을 잘 관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 당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운영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당에 또 좀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당이 좀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으로 갈 것이냐. 당의 진로를 이제 당의 지금 전국위원회가 열리게 되니까요. 그 전국위원들이 이제 결정해야 될 몫이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그것조차도 비대위에다가 역할을 맡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절차를 맡겨준다고 그런다면 이제 더 복잡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구누구 지금 하면평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만 가지고 과연 얘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이 시점의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이 비대위원장직을 두고도 여러 인물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상황인데 잠깐 뭐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발표를 한 그 날에 정진석 부의장, 장제원 의원과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남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다면 좀 비대위 체제와 관련돼서 논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다기보다는요. 만약에 지금 당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만났다고 한다면 워낙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노련한 여러 가지 수를 많이 발휘했었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아마 좀 이 여러 가지 팁들을 좀 얻기 네.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뭐 지금 장제원 의원이나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이 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 저는 사전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안 좋은 바람에 결국은 같이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인연이 있는 분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다?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당내에 또 김종인 이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 분위기도 아주 강해요. 대표적인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이잖아요. 며칠 전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또 이 상당히 메시지도 던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대위의 성격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가 어때는 뭐 2개월 하든 6개월 하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주지 않는 아마 단순하게 지금 당 차기 뭐 지금 전당대회 준비 관리를 위한 비대위원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짜르라고 불렸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주 이 장악력을 봤을 때는 이런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럼 뭐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교수님께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맡을 확률이 높다고 아니 보시는- 지금 하마평에 모으신 분들 중에서 봤을 때 네.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참 일단 뭐 당장 오는 5일에 이르면 전국위원회에서 조금 가닥이 더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자면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할 당시에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가 이번 관저에 공사 일부 시공을 맡았다는 보도.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 때 아마 이 전시의 그 인테리어를 담당을 했던 업체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업체가 당시에 그러니까 협찬 후원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코바나 콘텐츠에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을 했고 협찬에 이름 올린 거는 그냥 하니까 이 같이 공사를 해줬으니까 그 고마움의 표시로 올렸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의 공사가 사실 코바나 콘텐츠 후원해준 것 때문에 그러한 일종의 보답적 성격은 아니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고 많은 업체들 중에 아주 이 또 내밀하게 진행되는 이 지금 공사에 이 업체가 선정됐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다 말을 못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2억이 넘는 공사가 수의 계약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또 입찰 공고가 뜨고 나서 이 지금 낙찰될 때까지가 지금 3시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리고 또 이 상당히 뭐 실수라고는 하지만 이 지금 입찰 공고 자체가 공사 현장이 공사지가 세종시로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상당히 어제 해명 연장성상에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통령실의 해명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매우 부족하죠. 매우 부족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모든 것이 다 세세하게 공개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만 비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뭐 수의 계약을 왜 했냐? 뭐 그거는 국가계약법상 충분히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는 수의 계약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라장터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발주처가 대통령실이나 경호처도 아니고 행안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도 아니고 세종시로 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그럼 알고 그 업체가 3시간 만에 계약을 완성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가릴 게 있어서 이렇게 왜 그 정보를 자꾸 숨기려고만 드시는지 차라리 이런 문제는 이것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 내외분과 관계에 있는 가까웠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연루가 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세세하게 설명해서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을 해야지 이것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거 다 비공개할 수 있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겁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이 의혹은 해소될 게 아니라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 가서 이 문제는 밝혀지게 돼 있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를 빨리 막는 게 나중에 이거를 터지고 나서 가래로 막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것으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지 않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지난번에 6월 달에도 한번 좀 그 의혹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지인간, 친인척 지인 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간유리 공사 6억짜리도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이미 한 번의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전당대회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있었고 오늘 오전 9시부터 강원, 대구, 경북 지역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곧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레이스가 계속해서 치열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TV 토론회 보셨는지요? 뭐 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뜨겁게 아마 이 지금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의대명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지금 97그룹 2명의 후보가 아주 강하게 맞서는 그러한 형국인데, 일단 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마 이재명 후보의 그런 최근의 발언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지난 대선 때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국민의힘을 선택했고 그것은 언론 탓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공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 저학력층이라고 해서 특정 그룹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일종의 이제 갈라치기 그런 식의 이야기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저소득 저학년층이 왜 가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반성은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아주 따지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었고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너무 지금 칭소봉대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재명 의원의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이 어법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지금 정치에서 가장 기본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내 탓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왜 그러면 1번 후보였던 민주당 후보 나를 왜 안 찍었을까? 이거는 내 탓이니까 내가 당권을 잡고 나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반드시 잘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논리를 구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이야기했으면 보기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뭐 전당대회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1등 후보에 지금 그 세 분이 겨루시는데 어쨌든 1강 2중이라고 본다면 1강의 이재명 후보에게 강훈식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 양쪽에서 서로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뭐 운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다라고 이제 늘상 말씀드리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보면 저희들이 계급 2반 투표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저희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지난 대선뿐만 아니고 벌써 한 20여 년 동안 이 논쟁은 충분히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잘 해야 되고 저희들이 좀 더 충분히 설득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자기 학습 이런 것도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말씀 주시면서 좀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달까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상대 후보가 어떤 표현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 의식들을 우리가 같이 어떻게 논의해 볼까라는 것으로 좀 이 화두를 좀 전환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박용진 후보님이나 또 우리 강훈식 후보님이 의외로 선전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TV 토론이 있는데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TV 토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이제 우리 당의 혁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기 반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는 과정들로 토론이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 뜨거웠던 부분은 앞서서 이재명 의원의 저소득 저학력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발언이나 또다시 또 공세가 붙었던 부분이 셀프 공천. 그러니까 지난 선거 당시에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의원이 직접 자기가 나가고 싶다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두 후보들이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하고 통화를 네. 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충분히 당의 그 당시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각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공천이라든지 선거운동 방식을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 나누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듯이 최종적으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의 비대위의 권한이고 본인은 상임선대위원장이지만 의견을 제시했을 수 있어도 그 의견대로 내가 얘기하고 내가 공천했다. 이것이 셀프 공천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지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의견을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개인의 의견으로 또 정리가 됐겠습니까? 그것이 비대위에서 논의가 된 사안이고 그걸 또 당무위원회까지 추인을 받아서 공천이 됐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당이 전체적으로 같이 그 당시에 책임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전체적으로 했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지금 추궁하듯이 하는 건 지금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보다는 미래 청사진을 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이번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예비 경선 당시 1위와 2위 후보가 박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께서는 1강 2 중의 구도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우상호 지금 비대위원장이 저 이야기를 한 건 네. 자체는 내부 규정 위반이잖아요. 그거 지금 공개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상당히 팩트에 가까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이야기를 했을까? 내부 규정 위반인데도 아마 지금 소위 말하는 의대명이라는 쪽으로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한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좀 재미가 없다. 이제 경선이니까 흥행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그러니까 지금 979로 두 사람도 아주 네.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만큼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한테는 지금 상당히 좀 불리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979그룹 두 사람 간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다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 그대로 우상호 이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병 주고 약 주면서 네. 본인이 지금 소기의 성과인 흥행의 목적을 달성을 잘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박빙이다. 흥행을 위한 말이었을까요? 뭐 오늘 아침에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기자분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질문을 받고
나는 내가 어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얘기한 게 아니다. 조응천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 사람은 뭔가 그 내용을 알고 얘기했나 보다라는 것을 인용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수정을 말씀을 주셨어요. 본인조차도 도종환 위원장께 이 내용을 보고받은 게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내용에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대명이라고 하는 이 일방적인 구도가 이미 경선 과정에 들어와 있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하기에는 좀 제한되어 있는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레임을 좀 깨보려고 지금 우리 당에서 어떤 일방적으로 한 분이 뭐 당선이 되시더라도 그것도 뭐 당에 도움이 되겠지만 혹은 작년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가 되었던 것처럼 설마 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분이 당선이 됐을 때 더 큰 그런 흥행이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해보고 싶었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라면은 단일화는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렇지만 이 세 분이 충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 당이 새로운 비전을 국민들께 또 지지자들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월 28일 전당대회 또 많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차재원 특임 교수 김진욱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